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공식적으로 첼시의 사령탑이 된 사비 알론소. 사비 알론소 감독은 어떤 전술을 쓰는지 또 알아보고 싶어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사비 알론소의 감독 시절 레버쿠젠 때와 레알 마드리드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왔고요. 흔히 말해서 주도하는 축구를 좀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주도하는 축구라는 건 점유율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거고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주기보다는 본인들이 좀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시스템 축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축구 모델, 플레이 방식 이런 것들에 맞춰져서 뛰는 그런 방식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외에서는 데제르비와 펩이 섞인 플레이 스타일을 레버쿠젠 때 보여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론소가 어떤 전술을 쓰는 감독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 무패일 때 만들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봤고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 공식에서 이제 레버쿠젠의 전술을 분석한 그런 영상도 봤고요. 여러 가지 또 제가 조사한 그런 기사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비 알론소 감독의 어떤 전술 이런 것까지 한번 다 포함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에서 레버쿠젠처럼 할인한 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참고 정도로 이제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버쿠젠 때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쿠젠 때는 저는 크게 두 조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후방 5인, 전방 5인 이렇게 해서 수비조, 공격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후방에 있는 5명이 3-2 빌드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후방 센터백은 인카피에, 요나단타, 탑소바 내지는 코스누 이런 선수들이 구성을 했고요. 그 앞에 2명은 자카와 팔라시오스 이렇게 2명이 구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팔라시오스 대신에 안드리가 기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방은 3-2 빌드업 체제로 구성이 됐고요. 이제 앞쪽에 있는 5명이 공격을 담당하는데 그리말도 프림퐁이 윙백이지만 거의 윙어처럼 기능하면서 스트라이커 보니페이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르츠, 호프만이 보조 타격, 그 다음에 플레이 메이킹 이렇게 담당을 하면서 사실상 3-2-2-3의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2-2-3이라는 형태는 직접 알론소 감독이 인터뷰에서 직접 그 숫자를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이 대형으로 봤을 때 크게 5대5로 나뉘어지긴 하지만 또 후방에 3명의 센터백 그리고 앞쪽에 미드필더 4명인데 그 4명이 좀 좁은 간격으로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넓어지는 3톱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후방 5명과 전방 5명이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입니다. 저 둘의 연결이 자유롭고 또 유기적일수록 상대방을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알론소 감독은 소유권 잃었을 때 바로 압박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역압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현대축구에서 주도하는 팀들은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저기서 뺏으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뺏는 거니까 바로 득점이 또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빠르게 소유권을 얻어서 뒤쪽에 있는 수비들의 체력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을 바로 가지게 되면 당연히 변수가 차단되죠.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골을 먹힌다는 변수가 생기는 건데 우리가 바로 역압박해서 공을 얻게 되면 변수가 또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대5로 나눴을 때 두 조의 연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에서는 그런 것들을 책임졌던 선수가 자카와 비르츠입니다. 자카가 이제 후방 5명의 대장 같은 역할을 하고요. 비르츠가 전방 5명의 입장하는 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카가 뒤쪽에서 빌드업의 흐름이나 방향,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사이드로 갈지, 그 다음에 템포. 지금은 논스톱 패스로 빠르게 앞으로 나가야 될 타이밍이야. 지금은 빠르게 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조절하면서 가야 될 타이밍이야. 뭐 이런 것들을 자카가 조절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카 같은 팀의 핵심 브레인이자 또 빌드업 리더가 좀 필요하겠죠. 첼시 입장에서도. 저는 이 역할을 카이세도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카이세도가 아니더라도 엔조 같은 선수가 또 빌드업의 리더로 뛸 수 있겠죠. 저랬을 때 이제 비르츠가 주로 상대 두 줄 사이로 들어가서 받아주고요.
비르츠가 공을 잡았을 때는 우리의 앞쪽에 5명과 상대 최후방에 4명, 그러니까 5대4 수적 우위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이제 공격진들이 만들어가면서 득점하는 그런 과정들이 레버쿠젠에서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추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비르츠의 역할을 파머가 수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첼시에서도 레버쿠젠처럼 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또 첼시 선수들이 잘 해줄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자카와 비르츠 간의 연결이 좀 강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 윙백의 공격 가담이 정말 중요한 축구였어요. 3백으로 잘 되는 팀들을 보면 정말 세계적인 윙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팀으로 시모네 감독의 인테르, 거기서는 디마르코라는 정말 월드클래스 왼쪽 윙백이 있었고 이제 둠프리스가 반대쪽에서 또 다른 윙백으로 기능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 무패 시절에도 그리말도와 프림퐁의 존재가 있었고요. 이 3백으로 잘 되는 팀은 결국에는 이 좋은 사이드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3백에서 스토퍼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방 센터백 3명 중에 양쪽 센터백을 전진시키거나 후방에 대기시키는, 쉽게 말해서 높이 조절을 하면서 그걸로 변수를 만드는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 지금 레버쿠젠은 스토퍼는 오히려 수비에 집중하고 윙백들이 공격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수,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보니페이스나 시크보다 그리말도 프림퐁이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가 훨씬 더 많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리말도의 플레이메이킹, 그 다음에 프림퐁의 스피드,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득점 장면이 골키퍼와 수비 사이의 공간을 노리는 거고, 그리말도와 프림퐁은 경기장의 가장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이드 쪽으로 넓게 벌려있기 때문에 수비의 시야 뒤쪽에서 공략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도 프림퐁 보시면 상대 수비들이 그리말도 쪽에 다 시선이 쏠려 있어요. 왜냐하면 공과 내 뒤쪽에 오는 수비 둘 다 빠르게 체크할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려면 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프림퐁은 상대 수비 시야에 견제를 아예 받지 않고 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혈 입성이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프림퐁이 빠르기 때문이에요. 사이드 쪽으로 넓게 벌려 있더라도 저렇게 좁힐 때 스피드가 엄청나기 때문에 또 그리말도가 공간에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수비수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보니페이스를 체크해야 될지 프림퐁을 체크해야 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첼시로 대입해 봤을 때는 그리말도 역할은 쿠쿠레야, 프림퐁 역할은 귀스토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임스는 분명히 잘할 겁니다. 저 역할 시키면 잘할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임스는 무리시키면 사실 부상 위험이 있는 선수라 알론소 감독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귀스토가 윙백에서 또 다재다능한 그런 능력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장면을 한번 귀스토한테 기대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업 할 때는 포백 운영도 번갈아서 합니다. 좌우 윙백의 높이를 다르게 해요. 프림퐁을 윙어처럼 올리면서 그리말도가 왼쪽 풀백처럼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포백 베이스 4-2-3-1의 운영도 또 레버쿠젠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진 운영도 선수들이 능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쿠젠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작동했고, 이런 상황을 만들려면 많은 훈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선수들이 경기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치 변경하고 내 위치가 아닌데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려면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 또 어느 상황에 저렇게 올라가고 어느 상황에 내려가야 되는지 이런 판단도 사실 경기장에서 바로바로 내리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훈련으로 체화를 시킨 뒤에 경기장에 들어가는 게 또 필수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훈련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완 수축의 능숙한 사용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데제르비와 펩을 좀 섞어 놓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데제르비 감독이 골키퍼를 이용해서 최후방으로 상대 선수들을 끌어낸 뒤에 한 번에 넓은 공간에 빵 때려서 카운터를 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 장면이 뭔가 데제르비 느낌이 나면서도 또 펩의 티키타카 그런 느낌이 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공 가진 선수가 줄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너무 멀지 않은 선수는 오히려 공 가진 선수한테 붙어줍니다. 그리고 공 가진 선수가 숏패스로 연결할 수 없는 위치, 그러니까 애초에 공 가지고 있을 때 너무 멀리 있는 선수는 더 멀게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원올 수 있는 선수만 빠르게 지원오고 그렇지 않은 선수는 더 멀게 멀어지면서 패스할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지금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공을 가진 공간에 상대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 거의 13명이 밀집하게 되고요. 반대쪽 공간은 엄청나게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좁은 공간에서 티키타카로 빠져나오기만 하면 위쪽에 있는 선수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로 게임이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역습으로 핫한 팀이 어딨죠? 바로 맨유입니다. 맨유가 역습을 잘하는 이유가 그 전에 사전 세팅이 진짜 좋아요. 카세미루, 마이누, 브루노 이런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도 공을 돌릴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 좁은 공간으로 상대 선수들을 약간 블랙홀처럼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끌어당긴 이후에 짧은 패스 반복하면서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그때 이제 우풀백 달로 같은 선수가 쭉 띄워준다든지 아니면 은베모 같은 선수가 넓게 벌려 있으면서 그 공을 받고 아이솔레이션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한쪽이 숫자가 많아지면 반대쪽은 숫자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장의 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한 곳으로 몰리면 당연히 다른 곳에는 인구 밀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완 수축,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되게 잘 활용했던 게 레버쿠젠의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 가진 선수 주변으로 수축,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대형은 이완하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알론소 감독의 특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술을 수행하려면 저는 이제 후방 자원들의 좁은 간격이 핵심이라고 느껴져요. 디에슬레틱에서 알론소 감독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알론소가 선수 시절에 왕반대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긴 거리의 반대 전환을 알론소가 선수 때, 현역 때는 했었다. 근데 알론소가 지향하는 전술은 그런 왕반대 패스가 좀 적고 오히려 숏패스로 상대를 끌어당긴 뒤에 풀어나가는 것들이 많았다. 이러면서 참 신기하다 뭐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지금 장면처럼 그러니까 수축을 잘하려면 결국 후방 자원들이 간격이 좁아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상대한테는 반응을 강제하는 거예요. 너 우리가 좁혔는데 안 따라와? 오케이, 그럼 우리는 그냥 뒤에서 편하게 나갈게 라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럼 상대 입장에서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따라오면 또 알론소 특유의 수축을 통해서 짧게 풀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앞쪽으로 때려 놓으면 앞쪽에서는 수적 우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는 거죠. 뭐 아까 5대5로 나눴을 때 앞쪽에 있는 5인이 상대 최종 수비 4명을 상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길 원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앞에 선수들의 퀄리티, 또 오프더볼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어땠을까요? 저는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전술적으로 얘기하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알론소의 축구가 완성되지 못한 채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 입성하고 나서 사실 뭐 전술적인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어떤 구단에 흘러가는 상황, 선수단 관리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저는 알론소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정확히 인쇄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레알 마드리드 알론소 감독 경기를 계속 리뷰하면서 느낀 건 제가 틀 안의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알론소 감독이 틀 안의 자율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는 과도기였던 것. 그러니까 결국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을 시스템 축구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 선수들의 자율성과 에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알론소 감독은 전방 압박을 좀 촘촘하게 구성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좀 잘 되지 않았고요. 또 시스템 축구 그런 것들도 잘 구성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뭐 추아메니를 센터백 사이로 떨어뜨리면서 변형 3백, 또 발베르데가 오른쪽 사이드백처럼 기능하는 그런 플레이, 카레라스를 백스리의 스토퍼처럼 활용하면서 아놀드를 올리는 플레이, 뭐 여러 가지를 그래도 시도해 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술적인 얘기로는 레버쿠젠이 더 할 얘기가 많아서 레버쿠젠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알론소 감독의 축구에서 어떤 것들이 핵심이 될까요? 저는 훈련 양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죠. 근데 레버쿠젠 시절의 알론소 감독 축구는 선수들 간의 스위칭이 많다고 표현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풀백이 벌렸을 때는 윙어가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윙어가 벌렸을 때 풀백이 언더래핑 한다든지 뭐 이런 팀들이 많잖아요. 근데 레버쿠젠 때는 안과 바깥을 바꾸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의 높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스트라이커는 내려오고 윙백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높이 변화가 조금 더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첼시에 온다고 하면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러면 비디오 분석, 훈련 세션 이행 등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선수들에게 입히려면 선수단 장악이 돼야겠죠. 그리고 꼭 레버쿠젠처럼 안 해도 됩니다.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레버쿠젠에서는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알론소 감독이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은 성공한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첼시에서는 또 다른 시스템이 나올 수 있고요. 첼시 선수들에게 맞춘 전술이 탄생할 수도 있죠. 사실 보드진이 이런 것들을 알론소에게 바라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알론소 감독의 전술을 한번 알아봤고요. 또 다음 영상은 첼시 선수들이 알론소 감독에게 잘 어울릴까? 플러스 알론소 감독이 첼시에 온다면 어떤 선수가 베스트 11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